안녕하세요. 커리어웨이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주제는요.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유망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언론 지상에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한 얘기들은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익숙한 그런 용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제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우리 기업에 있어서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주제로 잡았고요.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기업체에서 인사 업무를 약 9년 정도 하고 지금 현재 취업 교육, 컨설팅 관련 일을 약 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유망 직무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할 순서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이 어떤 일에 있어서나 직업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다음에 이 제4차 산업혁명이 기업에 있어서 어떤 변화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취업을 어쨌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그런 학생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으면 취업 준비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 하면 저는 취업 교육을 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의 취업 준비 방법은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에서의 채용 환경이나 채용 시스템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학생들은 거기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정말 많은 시간 공부에 투자를 하지만 정작 미래에 쓸모없는 지식을 쌓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취업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 방법이 관성적인 취업 준비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를 가거나 교육을 할 때 너 취업 준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의 대답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저 토익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격증 취득하고 있어요. 학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답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러한 준비들이 정작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 기업에 필요한 내용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취업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와 이번 상반기가 또 분위기가 달라지고 기업에서의 채용 프로세스도 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취업 준비가 정말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성적인 그런 취업 준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전략적인 그런 취업 준비가 정말 저는 요구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릴 얘기가 제4차 산업혁명과 기업에서 유망 직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어쨌든 기업 경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기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 3주체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3주체 중에 하나인 정부나 가계, 기업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기업도 지속적 성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들을 분석할 때 많이 활용되는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패스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분석의 4가지 요소가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측면에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들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야만이 기업이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 분석 방법들인데요. 자,
우리 제4차 산업혁명은 어쨌든 기술적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환경 중에서도 기술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가 결국은 기업의 변화를 갖고 올 수밖에 없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뭐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한 얘기들은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제4차면 앞에 1차, 2차, 3차가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3차와 관련된 산업혁명들은 어떠한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의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서 그 전과 후가 인간 생활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 중심의 사회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전기가 마련된 거죠. 제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발명을 통해 가지고 이 대량 생산이 가능을 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물질적 풍요를 갖고 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의 어떤 등장을 통해 가지고 산업 중심의 사회에서 지식 정보화 중심의 사회로 변해나간 그런 이제 획기적 계기가 제3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컴퓨터와 인터넷의 어떤 등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1, 2, 3차 어떤 산업혁명에 영향을 줬던 이런 기술들과 관련해서 이런 기술의 어떤 발전, 기술의 어떤 개발을 주도했었던 나라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앞서 나간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워졌죠. 2차, 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갔던 미국,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떤 나라가 리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세계 어떤 경제 질서, 세계 어떤 이 나라 간의 어떤 질서에 있어가지고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이런 기술들이 융복합을 통해서 기존 제조업과의 어떤 융복합을 통해 가지고 그 기술 자체의 어떤 또 서로 간의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혁명적 변화를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말했던 1, 2, 3차 산업혁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을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셨겠지만 앞에 1, 2,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었던 기술들은 한 가지 기술들에 기반을 뒀습니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술들이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서 또 기존에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여러 기술들 상호 간의 어떤 또 융복합을 통해서 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1, 2, 3차와의 좀 의미가 좀 달라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 기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인공지능이란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능이라는 말은 사람이 이제 어쨌든 사고 판단, 문제 해결, 결정 이런 사람들의 사고 능력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지능이라고 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능을 컴퓨터가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어떤 이런 사고 능력들을 컴퓨터가 대체한다고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사람이 기존에 했었던 일들을 많은 부분 인공지능이 대체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아주 핵심 기술이라고 좀 불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도 사실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기술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로 글로 쓰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말로서 표현하는 그런 기술 이제 현실화 많이 됐죠.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이세돌과 알파고 경기 그런 패턴 인식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들 이런 기술들은 이미 다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강한 AI, 강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은 미래학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많은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물과 사물 사이에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사물 스스로가 생각하고 지능화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쨌든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어서나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같은 기술 지금 많이 현실화돼 있죠. 빅데이터라는 건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이런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은 지금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할 때에도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심야버스의 노선을 결정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렇듯 빅데이터 기술은 이미 우리 현실에 많이 가까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인터넷 이런 기술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앞으로 2030년이면 기존의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기술들이 기반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핀테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 업무 자체들이 많은 부분들 이 IT와 결합된 어떤 핀테크 기술에 의해서 대체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시중은행들의 채용 규모들도 지금 어쨌든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이제 많은 제조 현장들에 있어서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무인 공장 형태의 어떤 그런 제조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현실화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생산 라인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들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이냐? 어쨌든 스마트 하우스죠. 일단 우리가 생활하는 실제적인 주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접목이 돼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전 제품들을 제어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곧 도래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런 이 바이오 의학 관련해서 원격 진료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몸에 어떤 바이오 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넣어가지고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병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어서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농업에 있어가지고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6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이 반영된 6가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듯 지금 당장 우리 생활에 많이 현실화된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런 기술들은 더 고도화 내지는 전문화 이렇게 발전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러면 미래 사회는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래 사회 변화 방향을 크게 저는 4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적인 저성장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나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기존의 일자리 중에 700만 개 정도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한 약 200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자리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산업 분야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산업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 산업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어떤 바이오라든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관련 기술, 로봇, 드론, 3D 프린팅 이런 관련한 산업 분야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인간 생활에 있어 가지고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산업 기업의 변화,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면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교육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그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니까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크게 보면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차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직업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일과 직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여가의 반대 개념이라고 여가와 다른 여가의 반대 개념, 여가가 아닌 모든 인간의 활동들을 우리가 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목적의식을 가진 그런 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과 직업의 개념의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일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일반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람의 머리 역할을 대신하는, 컴퓨터가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사람이 해왔었던 여러 일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대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직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일반적 전망이고요. 그러나 또 정형적인 루틴한 반복적인 이런 일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에 있어서 무인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그런 일도 로봇이나 이런 자동화 기술에 의해서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사회적 일자리들은 저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간과 직접 컨택 포인트에 있는 그런 일들은 줄어들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직접적 관련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인간의 감정에 기반한 사회적 일자리들은 오히려 증가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로봇세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 로봇세나 기본소득제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로봇세와 기본소득제가 이런 얘기들이 이슈가 된 것은 결국은 이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불가피하게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기본소득제거든요. 그다음에 로봇세라는 것은 로봇으로 어쨌든 생산성이 높아지면 로봇으로 인해서 어떤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에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거기에서 마련된 재원으로서 인간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인간의 기본 소득의 어떤 재원으로서 활용하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일자리가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저는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직업에 있어가지고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직업이 약 14,000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직업은 더 세분화되거나 더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현재 유망한 직업이 아니라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 직업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직업에 있어가지고도 직업의 어떤 다양성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우리가 직업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할 부분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유망 직무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꼭 기업의 취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뭐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직업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으로서 직업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직업의 의미는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직업 중에서도 기업에 취직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어떤 직업 시장들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과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먼저 이런 직업의 생성 소멸 주기는 저는 갈수록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에 있어가지고도 이 평균 퇴직 연령들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유망한 직업에 안주를 해서는 나중에 그 직업 자체가 또 어떤 변화를 겪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이 최소 3-4개 정도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중심의 고용이 아니라 이런 좀 프리 에이전트 개념의 좀 이 고용에 있어서의 유연성들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성들은 이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정규직을 뭐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정규직에서의 어떤 재직 기간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기업에 있어서의 생성 소멸도 굉장히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들이 저는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인간의 평균 수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0세 시대를 가정하면 남은 5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업에 있어서의 자꾸 발빠른 이 터닝 포인트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준비들,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 일자리들이 많이 저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어떤 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강조하면서 이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공무원들, 특히 이제 뭐 소방관, 경찰관 이런 이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채용 규모들을 많이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된 수요들은 갈수록 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도 저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인 창조 기업.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취업 컨설턴트인데 저도 이런 1인 창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렇듯 이 1인 스스로가 자기를 고용하는 형태로 이 자기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는 1인 창조 기업들이 저는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인공지능으로서 대체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에 있어서의 생성 소멸들이 갈수록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들이 발전을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감성, 소통 이런 인간만이 항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정서적인 부분들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일자리는 상당히 앞으로도 유망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디지털 음반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굳이 콘서트장을 가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정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지닌 그런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일자리들은 앞으로 계속 유망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의 미래, 그다음에 직업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기업 내에서는 어떤 직무들이 앞으로 좀 유망할 것인지에 우리가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사슬 모형이에요. 이 가치사슬 모형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기업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제공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윤을 얻는 것이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가치를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 그래서 이 가치 창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활동 부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업 가치 창출에 있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 활동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주 활동 부분들과 지원 활동 부분들이 서로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라는 것, 기업의 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라는, 그래서 상품이든 그것이 서비스든 이런 가치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가치사슬 모형을 통해 가지고 그 기업이 어디에 좀 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개념, 찾아보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가치사슬 모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가치사슬 모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기업에서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이 사슬에 있어 가지고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에 했었던 여러 직무들 중에서는 사람이 했었던, 인간이 했었던 여러 직무들이 인공지능이나 기계로 대체가 되고, 그러면 그 직무 자체는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가지고 기업의 가치 사슬상에서의 어떤 직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직무들이 또 유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게 기업의 가치 원천 시스템의 변화라는데,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도래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도 가치 창출의 원천들이 앞으로는 이런 제어나 정보 파트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서비스 파트로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전되어 나가고 있다. 새로운 어떤 서비스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가치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이 제조사에서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하겠어요? 항공기를 제조하는 회사에다 납품을 하겠죠. 이런 항공기 제조회사에 납품할 때 자신들이 만들었던 항공기 부품에다가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그 항공기 부품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동이 되고 어떤 식으로 소모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연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보들을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공사에게 그런 것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트 엔진, 이렇게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항공사와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밸류 체인에 있어서의 변화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발전,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어떤 발전으로서 기존 제조업에서의 밸류 체인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업 내에서 앞으로 어떤 직무들이 좀 실질적으로 유망할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IT 기획 직무. 여러분들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제4차 산업혁명 자체가 제3차 산업혁명이 한 단계 더 진화 발전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것이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기업 내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IT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내에서의 IT 기획 직무들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목표가 뭐냐, 미션.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서의 목표는 뭔지, 그다음에 그 직무가 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 그다음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시되는 역량을 크게 우리는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과 인성 태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 직무가 조직 내에서 갖고 있는 미션, 그다음에 그 직무의 내용, 그다음에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 그 역량을
우리가 크게 보면 지식과 기술적인 역량, 인성과 태도 측면에서의 역량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IT 기획 직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요즘에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가 어떻게 됩니까?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직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 이해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취업에 있어서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 수준들이 현재 그 직무를 수행하는, 현직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신입사원 정도의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현직자들이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IT 기획 직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IT를 뭐 직접 전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직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굳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이런 IT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IT의 어떤 기본적 개념이라든가 IT 트렌드, IT와 관련된 기초적 지식들을 갖추신 분들도 저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직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영에 대한, 기업 조직에 대한 이해가 또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런 직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무들 같은 경우에도 문과생들 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직무다. 내가 좀 IT에 대한 관심이 있고 IT 트렌드나 기술적 변화, 이슈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IT 기획 직무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IT 기획 직무들은 향후에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업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망한 저는 직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CT 컨설턴트예요. ICT. 그러니까 ICT 컨설턴트라는 게 뭐의 약자냐?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Consultant라고, 이건 이제 기업 내에서 시스템 통합 작업들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SI 회사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I 회사가 어디입니까? 삼성 SDS, LG CNS, SK CNC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시스템 통합하는 이제 대표적 회사들인데, 이것은 이제 고객사들에서 자체적으로 IT 시스템들을 구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IT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니까 이런 IT 시스템들을 구축해주는 외부 SI 회사들에게 자사의 어떤 특징, 현실에 잘 맞는 시스템들을 구축을 이제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그런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들, 그다음에 고객사의 상황들, 고객사의 비즈니스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제 직무가 이제 이 ICT 컨설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런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을 기업 업무 현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IT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들이 안 되는 기업들은 이런 SI 회사들에 많이 이제 의뢰를 할 가능성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ICT 컨설턴트라는 이 직무도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 직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직무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IT 기획 직무와 좀 유사한데요. 이 직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IT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지도했었던 많은 학생들, 특히 이제 문과생들도 사실 이 직무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도 활발하게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그쪽 전공자가 아니라고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IT에 대한 관심과 IT 지식, 그다음에 IT 트렌드나 기술적 이슈에 대한 기본적 이해, 물론 코딩까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금상첨화겠지만 그 정도 능력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직무도 저는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ICT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무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직무의 미션, 직무 내용, 그다음에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들, 인성과 태도, 지식과 기술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직무에 대한 목표 간단히 살펴볼까요?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적합한 정보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최적의 시스템들을 구축해 주는 것이 이제 ICT 컨설턴트가 해야 될 그런 이제 그 직무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직무에 대한 내용들,
뭐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시스템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시스템들을 구축해주고 그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하고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 맞는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좀 어쨌든 프로젝트를 리드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이 고객사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해야 되는 직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리더십이라든가 꼼꼼함, 그다음에 실행력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그런 직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성적, 태도적인 성향들을 갖추신 분들은 조금 더 이 직무에 좀 잘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이해, 그다음에 조직, 시스템, 조직 구조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이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결정,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역량들 이런 것들이 이 ICT 컨설턴트 직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그런 역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이제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잘 이해하고 내가 혹시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족한 역량들을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그런 역량들을 좀 갖춰 나가느냐 그런 노력들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이 뭐 IT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 직무에서 충분히 저는 성공을 할 수 있다. 그 직무에서 충분히 직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그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필요한 역량들을 내가 그럼 뭐가 부족한지를 잘 인지한 상태에서 그 부족한 역량들을 내가 어떤 계획하에 하나하나씩 그 역량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웹기획 직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스마트폰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웹이나 모바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친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웹, 모바일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이나 웹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자기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웹페이지라든가 모바일 페이지 또 웹이나 모바일 상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자기네 회사들을 알리려는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웹이나 모바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웹 기획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웹 기획 직무들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가지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런 쪽에 있어 굉장히 앞으로 더 친숙해지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기업 내에서 웹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웹 기획, 웹 전문가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유망할 수 있는 그런 직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웹 기획 직무들은 웹 기획 직무의 어떤 미션, 목표가 뭐냐 간단히 좀 살펴보면 웹 기획 직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좀 충분히 좀 생각을 이제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있어서의 웹사이트 개편 시나 구축할 때 이용자들의 어떤 요구나 웹 구현 목적에 맞게끔 웹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그 웹 기획 직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 직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온라인이나 이제 모바일 상에서의 어떤 웹 페이지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웹 홈페이지 구성 내용들을 기획하고 업데이트하고 컨텐츠를 생산하고 디자인 프로그래밍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그 직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웹 기획 직무들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량들이 또 필요로 되느냐? 어쨌든 이것도 이제 어쨌든 이런 웹 기획자들이 웹 기획자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웹 기획자들이 디자인 파트라든가 다른 이제 관련된 유관 부서들과의 업무의 협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력, 그다음에 어떤 이 분석력 이런 것들이 인성적으로 좀 많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것들 상당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직무에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IT 이제 서비스 기획 직무입니다. IT 서비스 기획 직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이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웹기획 직무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IT 서비스 기획 직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회사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에서의 새로운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직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IT 서비스 기획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조금 더 편리함들을 제공하고 그것을 이제 통해 가지고 상품 판매로 유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직무다라고 이제 좀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어쨌든 직무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어쨌든 이제 서비스 전략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IT 서비스를 시행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나 트렌드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끔 웹상이나 앱상에서의 페이지를 구현하는 그다음에 관련해서 또 제휴사나 제휴사들과 미팅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프로모션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제 IT 서비스 기획 직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어쨌든 IT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IT에 대한 관심과 IT 트렌드나 기술적 이슈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직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IT 서비스 기획 직무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직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CRM 직무. 여러분들 이제 CRM 직무가 이제 좀 많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좀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고객들의 니즈,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좀 더 타겟팅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무수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서 어떤 우리 기업과 조금 더 관련이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 정보들을 추출해내고 그것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백데이터들을 만들어 나가는 부서가 이제 CRM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객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어떤 고객들의 어떤 소비 패턴, 행태들을 좀 더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이 마케팅 전략들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나 근거들을 제시해 나가는 그런 이제 직무가 이제 CRM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회사들이 고객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회사들이 고객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CRM 직무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와 맞물려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타겟팅된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하는 기업들의 마케팅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생길 만큼 굉장히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RM 직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저는 굉장히 유망할 수 있는 그런 직무 분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CRM 직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통계나 통계적인 활용 능력 이런 쪽 기본적 수치감과 이런 쪽 기본적 지식들이 어쨌든 전제가 돼야 된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어쨌든 통계 관련된 전공자라든가 통계 관련된 수업을 좀 들었거나 좀 전문적으로 좀 이수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좀 직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 통계 관련된 전공자나 뭐 수학 전공자 아니면 다른 비전공자라도 통계 관련 수업들에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들을 나름대로 키워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로서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잡고 준비를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CRM 직무 같은 경우는 기업 내에서의 어떤 그 중요성들이 더 커져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대비를 해나가면 좋은 취업 성공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R&D나 기획, 연구 기획 이쪽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빠뜨리고 생각할 수가 없죠. 어쨌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했죠.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 많은 공대생들이 사실 이 취업하는 분야, 학사 출신에서 많이 취업하는 분야가 기업 내에서의 생산이나 품질 쪽 관련한 직무들로 많이 취업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팩토리가 현실화되고 무인 공장이 현실화되면 이 생산이나 품질 담당자, 생산이나 품질을 담당했던 많은 이 직원들이 사실상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연구 개발이나 R&D 쪽, 기획 쪽, 연구 기획 쪽 이런 쪽 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인공지능이라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 연구 개발이나 기획 쪽 분야에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 생산 현장에서의 생산 관리라든가 품질 관리 같은 직무들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 부분 채용 인력들이 축소 내지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직무인데요. 이제 마케팅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직업의 미래에 있어서 앞으로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직업들이 뭐냐? 1인 창조 기업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인 창조 기업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들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제품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뭐 기술적 차이, 기술적 우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고객들한테 효과적으로 알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의 마케팅 수요들은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마케팅 분야 중에서도 최근에 마케팅 분야 중에서도 가장 좀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셜 미디어, SNS 마케팅 관련한 분야들이 또 상대적으로 또 유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활용도들이 갈수록 이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기업들의 마케팅도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 중에서도 이런 SNS 마케팅, 소셜 미디어 마케팅 관련 분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유망해 나갈 수 있는 분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기획. 상품 기획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품 기획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인문상경계열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지원하는 분야고 앞으로 있는 상품 기획 같은 직무들은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직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객들의 니즈를 잘 캐치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발빠르게 기획해서 개발해서 출시를 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기업의 어떤 성패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 기획 직무에 있어서의 기업 내에서의 수요들은 앞으로 계속 저는 유지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인문상경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품 기획 쪽 많이 관심 갖는 학생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저는 이런 상품 기획 관련한 직무들은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화 콘텐츠 기획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들이 있고 이것은 기계에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인간은 굳이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콘서트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 창조의 영역들이 결국은 이제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분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기획 직무도 앞으로 계속 유망할 수 있는 직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 직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 인문상경계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많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들이 큰 그런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쪽에서 한류 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화 콘텐츠 관련한 회사들도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저는 이제 성장들이 커갈 수 있는 분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기획.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좀 우리가 가장 또 주목되는 분야가 뭐냐면 이게 증강현실 분야거든요. 이런 증강현실이 이제 현실화됐을 때 그것과 관련된 이 게임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임을 기획하는 그런 이제 직무들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요구들, 그런 수요들이 많이 이제 증가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당시 많이 이제 좀 정체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증강현실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갈수록 이제 현실화되면 그것과 관련된 VR 기기를 활용한 그런 이제 콘텐츠들, 거기에 대한 게임 콘텐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 기획 직무도 저는 앞으로 상당히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커리어들을 개발해 놓으면 앞으로 더 좋은 기회들을 많이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SR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의 어떤 사회공헌들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직무가 이제 CSR 직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기업들은 보다 더 사회의 어떤 공헌이나 기여가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이제 CSR을 기업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그 CSR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일부 대기업에서만 CSR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이제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이 뭐 이 중견기업 아니면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CSR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CSR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CSR에 대한 부분들, CSR 이 직무에 대한 수요, 장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편의점 영업관리. 여러분들 이제 편의점 영업관리, 이게 너무 흔한 직무 아닌가요? 뭐 너무 포화 상태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흔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 있어서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다가와 있어. 근데 이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화해 나와요. 현재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이 편의점들이 더 발전, 진화돼 나가고 있고, 이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들을 사고 파는 그런 공간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단한 금융 업무를 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편의점의 기능들이 갈수록 진화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좀 더 밀착돼서 이 편의점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편의점 개수가 한 3만 개라고 하지만, 저는 이 편의점 산업의 전망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저는 밝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의점 영업 관리 직무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 어쨌든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통 영업 관리 분야죠. 유통 영업 관리 분야인데, 어쨌든 우리가 아까 뭐 요즘에 이제 뭐 TV 홈쇼핑이라든가 온라인이나 소셜 커머스를 통한 이커머스를 통한 어떤 그 쇼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그쪽에 이제 산업의 규모들이 많이 이제 커져 나가고 있지만은, 이런 지금의 어떤 유통 회사들, 대표적으로 백화점이나 그 마트, 이런 전통적인 유통 회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신세계의 그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백화점의 업의 본질을 더 이상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다. 우리가 백화점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백화점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먹기도 하고, 그 안에서 레크레이션, 뭐 간단하게 그런 거 즐기도,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강연을 듣기도 하고, 이렇듯이 백화점이 하나의 복합 문화센터, 문화 공간으로서의 변화를 앞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백화점들은 저는 앞으로 이제 온라인이나 이커머스가 아무리 이제 시장들이 뭐 커져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그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 백화점이 그런 업의 본질 자체를 스스로가 재정의하면서 이 생존력들을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업의 본질이라는 것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대의 변화든가 산업의 변화,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장은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산업 분야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산업 분야가 어떤 지금 변화, 생존을 위한 어떤 몸부림을 하고 있는지를 또 잘 관찰을 해보면, 앞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 드렸던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기업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기업 내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기업 내에서의 유망한 직무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전략적인 취업 준비를 했을 때 취업의 성공 가능성들을 저는 높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앞으로 취업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